쇼크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동시에 물가 쇼크에 침체 쇼크까지. 이게 지금 충격이 이미 왔는데 또 더 온다 뭐 이런 소리도 있어가지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물가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물가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쇼크 서프라이즈가 나버렸습니다. 쇼크가 나버려가지고 증시가 그냥 주르르 흘러내려버렸고요. 또 그리고 금요일 기준으로 페덱스라고 하는 전 세계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페덱스가 또 쇼크가 나오면서 침체 쇼크까지 2연타 맞아서 이번 주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고점 대비 18% 거의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6월달 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이걸로 관심사가 많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좀 반등 좀 해주나 했더니 힘없이 흘러내려버렸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물가 쇼크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일간 마이너스 5% 넘게 빠졌는데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쭉 흘러내렸는데 이날 저도 이제 계좌가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5%가 하루에 빠진 게 나스닥 역사상 45번밖에 없던 일이랍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일간으로. 역사 한복판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신 거고요. 저도 포함해서 보니까 나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한 날이 역사적으로 45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노란색 점을 찍은 겁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구간에서 많이 찍힌 것 같나요? 보시면 이때 닷컴 버블 때 확실히 닷컴 버블 붕괴될 때 나스닥 정말 박살이 났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5% 점이 이렇게 많이 찍혔으면은 여기서 살아남은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버텼을까요? 금융위기 때도 하락장 한복판에서 마이너스 5%가 막 나왔고 이때는 아마 11년 12년 유럽 재정위기 유럽 사태 때 한번 좀 있었고 코로나 때 마이너스 5% 이때 나스닥 거래정지도 한번 떴었고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히 커지는 시기가 이제 마이너스 5% 나오는 것 같고 당연히 길게 보면이야 기회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악재 투성이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이후 2020년 3월 한복판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때 박살났던 시기 이후로 나스닥이 하루에 5% 빠졌던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만이네요. 엄청난 변동성 나오고 있고 그만큼 좀 쇼크가 심했다. 물가 쇼크가 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요 성장주들하고 시장 ETF도 보여드리면 지난주 한 주간 전부 다 5에서 10% 정도의 하락률 보였습니다. 테슬라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는 AI 데이도 앞두고 있고 테슬라가 인플레 감축법 미국 전기차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으면서 또 여러 호재들이 있어가지고 잘 버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성장주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S&P 500 종목의 일주일 수익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소, 구글, 아마존 이런 거 다 7%, 8% 빠졌는데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경기 민감주들 안 빠진 게 없습니다. 금요일 페덱스 쇼크까지 나오면서 잘 버티던 경기 민감주, 에너지, 원자재까지 다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가 쇼크. 생각보다 꺾이는 속도가 느리고 또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물가가 오히려 꺾이기보다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나와버려가지고 저도 밤에 이렇게 잠옷 입고 누워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겠지라고 했는데 내리는 속도도 느리고 심지어 근원 물가라고 하는 우리 생활의 피부로 많이 느껴지는 물가인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올라서 증시가 완전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피크 다 왔으니까 긴축 둔화할 거 아니야? 라는 기대도 낮아지고 이런 악재 하나 그리고 이거 긴축 더 길고 높게 해야 되겠다라는 금리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금리 상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이클의 긴축 사이클의 최종 금리 상단이 높아지겠구나. 이것도 또 악재가 되기 때문에 더블 악재가 떠버려가지고 증시가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 시간 지나면 인플레는 잡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늦게 천천히 잡히겠구나. 결국 이게 지금 증시에서는 제일 지치는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물가가 전월 대비로 오히려 상승했더라고요. 이게 꺾인다는 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난달보다 상승세가 둔화돼도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식품과 피부로 밀접하게 다가오는 월세, 주거비, 대출이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걸었던 에너지, 항공요금, 중고차 이런 것들 내려간 거를 다 무색하게 할 만큼 이쪽이 올라버려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가 기껏 하락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춰줬는데 방금 말씀드린 식료품, 주거비 이런 게 사실상 더 문제잖아요. 밥상 물가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물가인데 이게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또 이게 쉽게 떨어지기도 힘든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더 걸리겠구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거기다가 에너지도 더
안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죠. 올 겨울에 다시 또 에너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라서 참 총체적 난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걸어봤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물가에서 기여도는 내려가고 있고 주거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주거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택, 주거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 렌트값 그리고 대출 이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여기 보시면요. 주택 가격이 이제야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상승세가 둔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렌트값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통계적으로. 월세에. 과거 금융위기 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주택 가격이 먼저 빠지고 나서 1년 정도나 있어야 렌트 가격이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렌트, 월세 가격, 주거비도 내년 초까지는 상승이 계속된다. 상승률 둔화가 천천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연준이 긴축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나. 오죽하면 연준 의장이 최근에 이런 말 했잖아요. 집 살려면은 밀어라, 주택 살려면은 조심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주 작심하고 때려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고 거기 연동되는 미국 주택 담보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 일명 모기지 담보대출 금리가 와, 저 보면서 6% 돌파했거든요, 여러분. 담보대출 기준금리가 이게 1년 전만 해도 3%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집 살려고 은행 가면 3%에 빌려줬던 건데 불과 1년 만에 6%, 지금 은행 가면 6%로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주택시장도 둔하죠. 완전 팍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 회장이 이제 이런 걸 의도했다고 봐야겠죠. 이래야 인플레가 잡히니까, 앞서 말씀드린 주거비, 렌트비가 잡히니까. 그래서 요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분간 연준 의장이 이거 가지고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이 속도 1981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속도, 상승 속도도 빨라요. 오르는 폭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때 7, 80년대 인플레 시기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저는 이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쇼크가 어떻게 또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것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결국은 물가 잡으려면 임금 상승률,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했던 고용을 둔화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국 또 이야기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금 상승률과 물가, 근원 물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그렇게까지 말했던 고용시장을 둔화시키겠다, 고통을 줘서라도 고용을 낮추겠다, 너무 고용시장이 뜨겁다라는 말이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도 둔화시켜야 되고 주거비도 낮추려면 고통을 줘야 되고 고용시장도 둔화를 시키려면 결국은 실업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야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때까지 원하는 바를 달성할 때까지 청소기로 돈 빨아들이듯이 계속 긴축을 할 거라는 우려가 현재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필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 중에 하나가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면 실업자 수당으로 돈을 받는 건데요. 이게 늘어나야 실업자가 많아질 거라는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5주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고용이 아주 타이트하다, 고용시장이 뜨겁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고용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러면 임금 상승에 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요게 또 연준의 긴축을 도와주는 지표가 나와버렸습니다. 고용도 탄탄하니 연준 입장에서는 전혀 물러설 이유가 없고, 주택도 생각보다 쉽게 안 꺾이고 있으니까 연준은 이거 봐라, 잡아야 된다라는 명분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빠르게 반영하는 미국 1년 금리, 이게 4%를 넘었거든요. 제가 미국이 보장하는 금리 1년짜리 맡기면 이자를 4% 준다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지금 치솟고 있는 거고요. 이 1년물 금리가 코로나 시기 때 최저가 0.04였습니다. 0.04. 이때 아무도 여기 맡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0.1%였습니다. 0.1%. 그게 4%가 됐어요. 지금 금리가. 검은 선 보이시나요? 미국 기준금리 2.5인데 이제 시장이 먼저 앞서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검은 선이 먼저 팍 가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금리가 4% 넘어간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기준금리가 2.5밖에 안 되는데 벌써 시장은 기준금리 4% 넘어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치면 2008년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처음 겪어보는 금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했던 공식들이 다 안 맞아요. 2008년 이전 금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쇼크에 가까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얼마 올리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올릴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 올리냐보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이번 긴축 사이클 고점이 어디냐, 오죽 연준이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기자들이면 내부에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특집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물가 나온 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절대로 기대감을 주지 말자 그러면서 시장에 100bp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혹시라도 울트라 스텝을 해버리면 또 월가에서 야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다 했다 이러면서 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테니까 안 돼 천천히 피말려 죽이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5, 다음에 75, 그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천천히 피말려 죽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 내부자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와, 그러니까 진짜 이 연준이 지금 어떻게 마음 먹고 있는지 느껴지는 기사였거든요, 이 특집 기사 보니까. 지금 구독자분들 채팅창이나 댓글에 뭐라 쓰시냐면은 빨리 매 맞고 끝내자. 차라리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100bp 그냥 올릴 거 한 번에 다 올리고 끝내면 안 되나 이 생각 드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연준이 그걸 아는 거죠. 절대 다시 자산시장에 기대를 주지 않겠다 하니까 100bp 안 하고 75bp씩 그냥 말려주기겠다. 그래서 길고 오래 긴축할 거니까 기대들 접으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연준은 계속 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든 아니든 연준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2.5에서 9월 21일 금리 인상하고 기자회견 하는데요. 3.25가 되고 11월 3.75, 12월 4.25, 내년 2월이 지금 시장에서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4.5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입니다. 저 진짜 이 물가 쇼크 나고 나서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올해 초에 시장 금리 전망이 이렇게 간 거예요. 금리 고점이 끽해봐야 2%, 3%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 예상치가. 전쟁 터지고 인플레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년 초 금리 상단이 4.5입니다. 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4.5면 다른 나라들 금리는 도대체 얼마여야 되죠? 예금 적금만 맡겨도 이자를 4.5를 준다는 얘기인데 단순한 논리로, 정말 단순한 논리로 미국의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가 4.5가 되면 와, 살벌합니다, 정말로. 이게 진짜 맞나. 사실 4% 기준금리 넘어가고 이러면 성장주나 고성장주, 뭐 대출 많은, 부채 많은 기업들은 쇼크가 나고 버티기 힘든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면 4%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요거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 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죠. 정말 이렇게 팍 뛰어버렸습니다. 같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무리하지 말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제가 오늘 영상 찍는 시점에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를 체크해봤더니 2023년 2월에는 무려 시장금리 고점을 5%로 전망하는 확률이 4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확률은 맨날 변하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쫄아있다. 4.5도 아니고요. 5% 숫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상단 고점이. 그래서 조금 유의가 필요하다. 이게 조금 안정될 때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 한국 기준으로는 수요일 21일 밤입니다. 한 기자회견 1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짧게 끝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단호하게 말할 것 같고요. 물론 기자들이 막 물어보거든 공격적인 질문을 할 텐데 좀 도와주는 말을 딱히 안 할 것 같고 이번에 중요한 건 점도표라는 게 나옵니다. 점도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금리 투표를 하거든요. 그게 이번에 나오는데요. 잠깐 요 말씀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6월 달에 공개하고 9월 달에 이번에 공개하는 건데요.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금리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난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다라는 투표 같은 건데요. 6월 달에 공개했던 거 보시면 22년 말에 최종 금리가 3.4로 가야 된다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23년엔 3.8,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가 적당할 거라는 투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시장에선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점을 찍을 거다 예상하는 겁니다. 4.3. 와, 올해 말 4.3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쫄아있는지 아시겠죠? 4%도 아니고요. 4.3입니다. 그리고 쭉 올렸다가 2023년 말에는 3.9, 내려봤자 3.9라는 얘기고요. 2024년 내려가도 3.5. 이렇게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1% 가까이씩 다 올라갔어요. 최종 금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준금리 1%. 그래서 만약에 9월 21일 날 공개되는 점도표에서 이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전망치가 높게 나오면 추가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75bp 올리냐 100bp 올리냐는 관심이 없고요. 이건 이제 됐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4.3 이상 혹은 4.5까지 찍힐 경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리스크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요거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수장이 4.5를 언급한 겁니다. 기준금리 진짜로 4.5 가면 증시의 추가 쇼크가 20% 올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기대하는 중장기 금리는 2.5%, 2.6%에 불과한데 내가 봤을 땐 이번 물가 쇼크 보니까 중장기로 금리가 4에서 5% 유지될 거다라는 엄청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매우 충격적인 혹은 예상치 못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대로 간다. 그러니까 블랙스완급 이벤트, 무슨 어디가 파산한다거나 어디가 쇼크가 온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일이 안 일어나고는 이 정도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그러면 증시는
못 버티고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를 레이달리오가 이번 주에 그래서 4.5를 콕 짚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기준금리 말고 시장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고 주식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보다 선행하는 채권시장보다 빨리 움직이고 또 그만큼 영향력이 큰 외환시장, 지금 외환시장 변동성 위험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채권시장 변동성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증시만 아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증시도 곧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원래 채권과 외환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증시가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제가 단기적으로 미니랠리 박스권 지속 가능성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근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래서 충격을 먹었는데 달러도 진정 안 되고 있고 금리도 진정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늦어지길 바랬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모 쳤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X를 다시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진정되는 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세모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저점을 깨냐 마냐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에 만약에 미국의 10년 금리 요게 시장 금리로 먼저 움직이거든요. 요게 지금 전 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시장 금리가 전 고점을 넘어서면 증시도 전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3.45인데 이거 3.5 넘어가기 시작하면 즉 미국 10년 금리가 3.5 넘어가면 쇼크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변동성 지수도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고 달러도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유가 천연가스만 그나마 안정인데 이거는 지금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안정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요거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금리가 좀 진정되고 달러가 진정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좀 투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현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환율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할 게 아닌 게 한국도 1,400원 넘어가냐 마냐 얘기로 막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1,400원 넘어가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측은 정말 신의 영역이지만 이번에 보니까 1,400원을 우주 방어하려고 외환당국에서 돈을 때려박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오죽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 방어하려고 썼던 전략, 일명 도시락 폭탄, 다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슬쩍 돈을 투하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일명 도시락 폭탄으로 한 이틀 연속 7억 달러랑 20억 달러? 27억 달러니까 3조 원, 3.5조 원, 4조 원 쓴 건데 그래서 이게 외환 방어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소심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은행 들어가서 외환 보유고도 다 뒤져봤어요. 9월 달에 발표된 거 보니까 뭐 워낙 대비를 잘 해놔서 한국이 외환 보유고 전 세계 9위로 달러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또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에서 어디서 또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강달러 고금리 들어가면 양방에서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악재가 오는 거잖아요. 달러도 높아도 환율 문제가 오고 금리가 올라서 압박, 빚내서 달러 빚이 많은 나라들은 외화 부채가 급증하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이번 주에 이제 7개월 정도 남았대요. 시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양호하다 쳐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태국 이런데 주요 아시아 국가들 외화 보유고가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면 다른 나라 또 따라 올릴 거고 또 올리면 또 따라 올릴 거고 그래서 어디서 약한 고리가 터질지 모르니까 정말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국은 7개월 남았고 인도, 필리핀 9개월, 8개월 요 정도? 인도네시아 6개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코로나 이후만 해도 16개월치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거 조금 강달러 지속되면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제가 공포감 조장이 아니고 팩트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중국도 방어에 실패했다고 불리죠. 달러당 7위안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데 장중에 이거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외환 방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일본도 50년 반세기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금 엔화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고 있대요. 원래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하러 들어가잖아요. 약한 국가에. 지금 일본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더 떨어지게 막 공매도라 그러잖아요. 환 공격까지 이러면 더 글로벌 환 시장이 출렁이면서 또 부작용이 전가될 수 있으니까 항상 미국 금리 인상 후반기에 뭔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얘기로 지금 IMF 구제 신청한 레바논은 이번 주에 은행이 전부 다 예금을 막아놔가지고요. 시민들이 지금 은행 공격하고 은행 털러 가고 있대요. 9월 19일부터 모든 은행 업무 일시 중단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참 무서운 얘기고 은행이 출금을 막아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75래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기준금리가 75%. 연 기준금리가 69.5%에서
75.5가 됐는데 연말 물가 예상치가 95%래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지금 8%인데 아르헨티나 95%. 그래서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매일 돈을 잃는 느낌이라서 서로 쓰자고 하는 상황이래요. 아르헨티나 지금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남미 국가라서 먼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월급이 사망했다. 장례식. 그러니까 월급 벌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월급이 사망했다라는 시위를 하는 것도 참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나서 가져와 봤고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금요일날 이런 페덱스라는 기업 아시나요? 페덱스? 물류회사 하면 페덱스, UPS. 요즘은 뭐 아마존도 경쟁이 치열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이 페덱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쇼크가 나서 상장 이후 최대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23% 정도 폭락을 했는데요. 금요일날 장 초반부터 발표를 해서 쇼크가 나가지고 CEO 인터뷰를 했는데 경고가 또 나온 거죠.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물류 회사니까 누구보다도 물류의 변화를 예민하게 보고 있는 회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CEO 인터뷰를 제가 유익 있게 봤는데 8월 말부터 급격하게 수요가 둔화되더라. 거래량이 물동량이 감소하더라. 최근 들어서 더더욱. 그래서 3개월 전에 발표했던 올해 전망을 다 폐기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돼서 주가가 하루 만에 23% 폭락을 했고요. 상장 이후 최악의 하루인데 페덱스가 블랙몬데이 때도 이렇게 빠진 적이 없고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월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충격이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려서 페덱스가 워낙 물류 대표 회사니까 전 연준 의장도 페덱스를 예의주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전 연준 의장이 있거든요. 지금은 한참 됐지만 1987년부터 2000년대까지 재임했던 전 연준 의장도 실제로 페덱스 CEO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괜찮냐? 지금 미국 경제 상황 괜찮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페덱스 인디케이터라고 있을 정도로 이 물류를 대표하는 회사였는데, 물론 요즘에는 다른 지표들이 워낙 많으니까 참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상 인하에 판단했을 정도의 이 물류를 대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아시아, 유럽 쪽에 물류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고 미국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이 괜찮아도 뭐 아시아, 유럽 쪽이 침체가 먼저 오면 미국도 또 버텨내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오는 거니까 조금 경고가 또 눈에 들어오고, 물론 이것도 있어요. 월가에서도 페덱스 자체 문제일 수 있다. 요즘 페덱스가 힘들다. UPS나 아마존한테 실적을 뺏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실적 까봐야 된다. 10월 달에 아마존이나 UPS도 실적 봐야지 알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 이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페덱스가 아시아 쪽 자기들이 선행지표로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10월 달에 지금 실적 시즌 돌아오거든요. 9월 달에 연준 금리 인상 발표 나면 이제 시장은 10월 실적을 기다릴 텐데, 지금 실적이 계속 전망이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버텨도 내년이 문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제가 희망을 가졌던 거는 금리 긴축이라도 좀 둔화되면 괜찮은데,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여기도 보시면 금리가 오르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여기 파란 선이 금리인데요. 금리 오르고 나면 기업 이익이 빠지고,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실적이 빠지고요. 금융위기 때도 금리를 오르면서 긴축하니까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익이 빠졌습니다. 이게 회색이 기업 이익입니다. 2018년 긴축 사이클 때도 결국은 금리 올리니까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금도 금리를 올리는데 결국은 버티다가 초반에는 괜찮아요, 기업들이. 근데 이제 빡세게 더 올리면 못 버티고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강달러의 고금리 기업들 버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요게 저는 4%까지는 진짜 안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4.5까지 반영시키니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있죠. 어도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대표 주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어떤 경쟁사를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피그마라고 하는 디자인 기업이 있는데 그걸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핑계로 하락을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달러에도 취약하고 고금리에도 가장 취약한 분야가 하나 꼽으라면 소프트웨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먼저 얻어맞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얻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도비 빠지고 다른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끼고 있다.
얘가 과도하게 얻어맞은 것도 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24%가 추가로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24%가 아니고 반토막이 났는데 거기서 24%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10월 실적 시즌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만 그런 게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면 오라클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도비만 빠졌으니까 어도비만 보시는데 이번 주에 소프트웨어 대장주 중에 하나인 오라클도 최근 2년 동안 하루 낙폭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어도비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도비 문제였으면 얘네들이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오라클도 다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오라클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런 게 경기 침체 앞두고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 같이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어도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포토샵 디자인 대장 기업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프로그램도 어도비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모든 디자인 소스도 다 어도비를 쓰고 있고, 저는 매달 어도비한테 구독료를 내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제 전망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쟁사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피그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시장 장악력을 높게 만들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인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려가 같이 껴서 폭락을 거들었고, 잠깐 보시면 노란색이 피그마라고 하는 디자인 협업 툴의 점유율 및 시장 선호도입니다. 1위입니다. 1위 디자인 협업 툴. 혹시 개발자 디자이너분들은 아실 텐데 앱 같은 거 만들 때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1등입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 이런 거 할 때 디자인 협업, 개발 협업하는 툴 1위고, 어도비가 밀리니까 1등을 먹어버린 전략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도비는 지금 매출의 90% 이상이 빨간색 구독이거든요. 구독 경제의 원조가 어도비잖아요. 그래서 어도비가 현금 흐름도 좋고, 그러니까 딱히 걱정하실 건 없는데, 이제 여기다가 경쟁사까지 합치면 매출이 올라가니까 좋은데 당장 너무 비싸게 샀다. 그리고 지금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피그마라는 경쟁사를 사는 게 맞냐, 지금 금리 올라가고 고금리에 대출 빚 갚아도 모자랄 판에 그게 맞냐라는 우려가 좀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점은 좀 아쉬워요. 제가 봐도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기업을 지금 사는 건 맞나 하는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어도비는 뭐 상관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어도비가 변동성이 제일 심합니다.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요. 그래서 얘가 먼저 빠지면 슬픈 얘기인데 가장 잘 버티고 있는 애가 마소거든요. 마소가 가장 오래까지 버틸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보통 얘네가 무너지면 버티다 소프트웨어 대장 마소도 조금 휘청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 개별 문제가 아니고 강달러면 안 좋고, 금리가 높아지면 가장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주식이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같은 구독자 기반의 회사들도 못 버티고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호수에서 물이 마르면 가장자리부터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주식부터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던 주식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건데,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좀 떨어지는 느낌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소도 조금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잘 버틸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마소도 자진납세로 경고했거든요. 우리 힘들다고. 근데 강달러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10월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비슷하게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가장 월가에서 화제가 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 배팅한 종목이 원래 테슬라였는데 무려 864일 동안 테슬라가 공매도 하락 배팅 1위였는데 이제 애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버티고 안 떨어지는 저 애플을 공격해볼까? 라고 몰린다는 기사가 아주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테슬라가 전체 비율 중에서는 1위입니다. 유통 주식의 2.2%가 공매도니까 원래 이 하락 배팅은 비율로 비교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금액으로 치면 애플이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숏을 베팅하는 금액도 클 수밖에 없어서 이 기사는 정확히 말하면 좀 잘못된 비교인데,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 걱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애플한테도 공매도 하락 배팅이 늘고 있다는 거는 좋진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플이 가장 잘 버티는 마지막 우량주인데 이것마저도 빠지는 쇼크가 올 수 있다. 이제 긴축 시기에. 제가 저번 긴축 사이클 18년, 19년 때도 애플이 끝까지 안 빠지다가 마지막에 40% 넘게 빠졌습니다. 40%, 50%. 꼭 이번에도 그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천하무적 애플, 막 사람들이 이제 애플은 안 빠져요, 애플은 절대 안 빠집니다 하다가도 막판까지 금리 긴축이나 쇼크가 오면 잘 버티던 애플도 빠질 수 있고, 또 그래서 공매도 하락 배팅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만 갖고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데 지금 이 정도로 시장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도 저는 앨런 머스크가 이 말을 직접 하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한 질문자가 지금 연준이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답한 겁니다. 금리 0.25%를 당장 인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머스크가 봤을 때 좀 심각하구나, 상황이 안 좋구나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 지금 금리를 무리하게 빠르게 올리면 소비자들 지갑 다치고 위축되고 경기 침체 오고 악순환이니까 이러면 테슬라 CEO 입장에서 당연히 안 좋잖아요. 제가 CEO여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자동차도 오토론 자동차 대출해서 살 텐데 누가 5천만 원 1억짜리 자동차를 올캐시로 사는 사람이, 물론 뭐 부자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보통 대다수는 자동차 살 때 막 올캐시로 사는 게 아니라 빌려서 오토론 받아가지고 하는데 금리 올라가 버리면 테슬라 사는 것도 미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말하는 거 보면서도 야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상황이 안 좋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끄떡 없었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대장주들이 지금 조금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물론 테슬라 잘 버티고 있고 하지만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지금까지 우주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17%. 이 정도면은 다른 기업들은 웬만하면 반토막 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막판 가서 또 잘 버티던 우량주들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애플은 안 빠져, 이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돌아오는 주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 FOMC에서 공개되는 점도표에 숫자가 4.5 이렇게 찍히느냐, 요거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빠르게 공유를 드릴 거지만 그래도 직접 보실 분들은 한번 요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공유 드리고 일단은 금리 인상 보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번 서프라이즈 기대를 해보자고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충격을 받고 약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녹아내리고,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인내심 갖고 리스크 관리는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